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작년부터 트럼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겹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쵸? 트럼프가 망가뜨린 시장, 트럼프가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언제 시장이 반전될 것이냐 일 텐데요. 이전 사이클과 완전히 벗어난 시점에서 시기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리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상승 시나리오와 근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이걸로 전 세계가 다 출렁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 또 트럼프 얘기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하는 뻔한 관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살짝 다루긴 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파헤쳐보고 이후의 흐름까지 생각해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먼저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커뮤니티를 보면 트럼프는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의 미치광이 또라이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트럼프의 행보가 과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트럼프가 생각 없이 움직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는 딱지치기해서 된 게 아닐 테니까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인식 중 협상의 대가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책도 있지만 트럼프는 The Art of the Deal, 거래의 기술의 저자입니다. 이 책은 1987년에 트럼프가 자신의 협상 철학을 담아낸 대표작입니다. 이 책에 있는 문구 중 내 인생은 거래 연속이다. 나는 큰 거래를 즐긴다. 라는 말로도 유명해요.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0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자신을 거래의 달인으로 꾸준히 포장했어요. 북미 정상회담, 중국과의 무역 협상, 나토 방위비 분담 협상 등에서 직접적인 협상가로 활동했죠. 트럼프식 협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압박 후 협상. 먼저 강하게 압박한 뒤에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옵니다. 두 번째, 제로섬 사고. 상대가 이기면 내가 지는 것. 즉 이기거나 지거나 승패가 중요한 거지 서로 윈윈하자는 전략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측 불가 전략. 갑작스러운 발언, 트위터 외교, 협박성 발언 등으로 혼란을 주고 우위를 확보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친놈이 또라이니 럭비공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번째, 비즈니스 감각. 국가 간의 외교도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손해 안 보고 이득을 챙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섯 번째, 미국 우선주의. 다른 나라 이익 따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이득이 최우선인 거죠. 이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트럼프 이 같은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죠. 2018년부터 2020년 당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그랬어요. 이때 당시도 미국 무역 적자는 심했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들인데요. 그러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이랑 자동차의 보복 관세를 때렸어요. 이 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전해졌고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일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2020년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를 약속하고 미국은 관세 일부를 철회하면서 일단락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임기 때도 과거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1단계 명분 만들기예요. 트럼프는 상대국이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기술 탈취, 무역 적자를 유발한다고 주장했어요. 이후에 바로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하거나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했죠.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2단계에서 트럼프는 트위터나 공식 석상에서 계속 압박 발언을 하고 이 내용들이 기사화되어서 보도대로 심리전을 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무역 전쟁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더 버티면 파산할 것이라고요. 3단계는 협상 유도인데요. 일정 기간 압박 후에 상대국이 대화에 응하면 거기서 협상 조건을 제시하고 관세 철회 또는 유예를 당근으로 사용해요. 이것도 이번이랑 비슷하죠. 마지막 단계, 정치적 성과를 포장합니다. 협상 결과를 내가 압박해서 얻은 승리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진짜 결과를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어필해요. 나 잘했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컨디션이 관세 정책을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 이거 외에도 대선 전에 트럼프의 공약 중에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명분 중 하나였어요. 관세를 때려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의 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미국 제조업 인구는 약 1,300만 명,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 중 제조업 인구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랑 베트남의 관세를 때려도 미국에 다시 공장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이랑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게 생산 단가는 여전히 쌉니다. 그럼 저 같아도 그냥 관세 때려 맞고 그냥 두고 말지 굳이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길까요? 안 옮깁니다. 인건비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얻을 걸 얻고 나면 합의점을 찾을 거예요. 이번에도 바로 시행하는 것처럼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90일 유예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합의점 찾아가면서 점점 완화되어 갈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쭉 갔으면 좋겠지만 이 상승하는 동안에는 곳곳에 함정과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았죠.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하락을 견디지 못해서 다 이탈하고 나면 다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 버틴 사람들이 결국엔 골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란 자기만의 기대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며 버티며 이겨낸 사람들은 마지막에 큰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장이 이제 끝날 것 같으면 빨리 던지고 나가야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미증시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 큰 하락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420년 된 주식시장도 이런데 코인시장 이제 16년 됐습니다. 이 16년 동안 정말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하고 커졌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시장이에요.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시장은 해마다 빠르게 커져왔고 앞으로 더 커져갈 거라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도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무브 지수는 139를 터치했었어요. 그리고 살짝 내려서 128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미국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무브 인덱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얼마나 출렁일 것 같은지에 대한 기대치를 말해요. 현재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을 때는 미국 정부든 연준이든 나서서 이 수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죠. 이 지수를 캔들로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인 이 시기에 무브 지수는 거의 최고치에 달했고 12월 초까지 하락하면서 코인 시장은 크게 상승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여기서 바로 급락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과거의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저는 텔레그램에 여러 온체인 데이터와 브리핑을 올리면서 투자자분들이 하락에 놀래 패닉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 이후에 비트가 바닥을 찍었을 때 저점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고 다시 바닥을 찍었을 때 상승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여러 근거들을 대면서 브리핑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반등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제 브리핑을 참고하시고 바닥에 매수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투자를 하면서 방향을 잘 모르겠거나 관점을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번 하락에 10년물 미국채 금리도 급등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단기간 내에 큰 변동이 나오는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관세 이슈가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연준도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직은 파월이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백기를 들어야 하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를 볼게요. 2년물은 특히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 기대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금리 차트랑 겹쳐서 볼게요. 뒤에 회색 음영은 미 연준 기준금리 차트고 이 캔들은 미국 2년물 국채금리 차트예요. 이렇게 겹쳐서 보면 현재 미국 채금리가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기준금리보다 먼저 내려온 상태고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죠. 다시 2년물 국채금리만 따로 놓고 보면 기준금리는 이쯤에 있는데 미국 2년물 금리는 4% 이하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0.7%의 갭이 생겼죠. 이제 반등한 위치가 0.36 정도 되니까 다시 이만큼 내려오면 약 1%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기준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를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유동성이죠. 유동성, 즉 돈인데요. 결국 자산시장은 돈이 흘러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올 여지가 많으면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돈 들어올 여지가 없으면 장기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보시는 자료는 MMF 데이터입니다. MMF는 머니마켓 펀드를 뜻해요. 짧게 굴리면서 이자도 받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초단기 예금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죠. 시장이 불안할 때는 돈을 잠시 피신시키면서 MMF 자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 MMF 수익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렇게 흘러 들어올 자금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코인의 주식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여기에 몰려있는 엄청난 자금들이 시장으로 밀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건 금리 인하 시기와도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는 올 6월달이 유력하고요. 만에 하나 6월에 하지 못해도 7월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확률이 1.9%, 98.1%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가 관건인 거지 거의 한다고 봐야겠죠. 이 표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 분포도예요.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대해서 미 연준 위원 19명이 각자 생각하는 목표 금리를 표에 적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올해 최대치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는 3.625, 내년은 최대 2.875까지도 전망하고 있네요.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최대 2.5,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전망이지 확정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인하율의 변동이 생기겠지만 결론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춰간다는 계획인 것이고 앞으로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여지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대했던 상승장이 오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 수 있는 시기이지만 마라톤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시선을 멀리 두고 가는 게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완주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